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창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은행 소개 부분입니다. 예, 이 사진이 이제 저희 부산본부 말고 서울 우리 남대문에 있는 이제 저희 본점 본부죠, 본부 예,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이 좀 그 맨 앞에 있는 그 좀 오래돼 보이는 그 건물이 이제 저희 금융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건물입니다. 예. 그 한국은행은 저기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자본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발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돈을 발행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위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법 제1조를 보시면 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 설립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신용 정책은 이제 그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든지 통화량을 조정한다는 그런 뭐 정책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저희 목적이 뭐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글을 잘 보시면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주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제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1950년 6월 12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임직원 한 1000명 정도로 그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박물관 건물 그 건물이죠. 거기서 이제 설립이 됐고 지금은 임직원이 한 2,200명 정도 되고 그 16개 본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개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뭐 부산에도 있고 대구, 광주 뭐 이렇게 좀 커다란 도시에는 웬만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욕, 런던 뭐 이런 곳에 5개 국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하는 일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가끔씩 이제 조폐공사랑 저희 한국은행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조폐공사는 저희의 이제 주문을 받아서 제조만 합니다. 제조만 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받아서 창고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환수를 하고 나중에 뭐 폐기까지 다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외환 보유액 관리가 있는데 저기 외환 보유액은 이제 그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이제 국제 수지 뭐 적자나 아니면 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지급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통화신용정책 수립 집행이 있는데 아까 통화신용정책은 이제 통화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나 뭐 경제 성장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 또는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우리 통화정책을 이제 저희 총재님께서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동결이다, 뭐 인상이다, 인하다, 뭐 인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통화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은행은 그 1998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 안정 목표제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의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지금은 뭐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5에서 3.5%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이제 정부랑 협의해서 제시를 하고, 근데 이에 맞추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수단에는 이제 뭐 공개 시장 조작이라든지 여수신 제도, 뭐 지급 준비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뭐 강의가 있으면 들어보시면은 그게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금융 안정을 저희가 지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이후로 이제 금융 부분하고 실물 부분이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좀 금융이 불안하더라도 실물 부분은 잘 호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겪고 보니까 금융이 불안하니까 이게 금세 실물로 파급이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제 상당수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융 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한국은행은 이제 은행의 은행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국고금이라고 이제 정부가 그 재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돈을 한국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금을 국고금을 수납도 하고 뭐 회계 처리도 하고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거꾸로했네. 예, 앞에 게 이제 정부의 은행이고, 이제 은행의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각 시중은행들이 이제 한국은행에 당좌 계좌가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제 계좌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자격이 되는 금융기관들은 이제 한국은행에 계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 그 옆에 지급결제 쪽을 보시면 그 한국은행은 그 한은금융망이라고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 연결된 그런 전산망을 금융결제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지급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을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경제 교육도 하고 있고 뭐 대내외 뭐 그런 협력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하는 일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산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대청동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예. 보통 좀 큰 도시에는 이제 지역본부가 하나씩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상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9가지 챕터에 의해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 경제의 기초 원리라고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따라서 공급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는 감소를 하는 그런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게 뭐 시장 경제 기초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원리가 작동 안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명품 시장을 들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투기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명품 시장은 가격 결정이 이 시장 경제의 기초 원리인 뭐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명품 시장은 이제
패러독스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역설적 마케팅이죠. 예.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매출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소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역설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명품들은 거의 다 고가 전략을 펴고 있겠죠. 예. 그래서 명품 시장과 좀 관련된 그런 좀 상식 용어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그 위에 베블론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그 베블론 이펙트는 베블론은 이제 소스타인 베블론이라고 이제 19세기 말에 미국의 사회학자 겸 경제학자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자신의 저서에서 이제 유한계급론이라는 저서를 써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 경제적 효용과 무관하게 이제 단지 그것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과시적인 소비 행태를 이제 베블론 이펙트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베블론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 베블론은 이제 그 저서에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상류층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이제 허영심 때문에 그냥 경제적 효용과 무관하게 그냥 단지 비싼 물건들을 계속 사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 비꼬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최상류층 사람들은 이제 중류층이라든지 다른 계층이 따라오기 어려운 형태로 이제 부를 가시하려고 하겠죠. 그런 이제 심리적 경향 때문에 이제 그 불황 때도 뭐 지금도 가끔 뉴스가 나오는데 뭐 초고가 자동차들 매출이 늘었다, 뭐 이런 뭐 되게 비싼 귀금속 매출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제품들은 이게 재화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재화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구입해서 이제 단지 그냥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기의 상황 좀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그런 제품들은 이제 가격을 낮추면 안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소비 행태를 이제 베블론 임팩트라고 하죠. 예. 그게 뭐 된장녀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모방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소스타인 베블런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밴드웨건은 예,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밴드웨건입니다. 악대차. 밴드가 악단이고 웨건이 마차인데 이제 마차에다가 악단을 싣고 다니는 거죠. 예,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선거운동 할 적에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이거를 이제 맨 앞에 세우고 막 선거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우르르 모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악대차가 유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경제 용어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특정 상품에 대한 이제 유행이 발생하면 그 유행으로 그냥 별로 필요 없는데 그 유행에 따라서 막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유행이 됐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 풍기된다 이렇게 하니까 유행이 나니까 너도 나도 다 편의점에 가가지고 허니버터칩 좀 구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들도 뭐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러시라고 있는데 내리시. 네. 블라인드 러시는 우리말로 바뀌면 이제 맹목적 질주. 예, 이거는 이제 그 자연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원지대의 이런 초식 동물들이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집단으로 떼죽음 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동물학자들이 좀 조사를 했더니 이제 초식 동물 무리가 이제 고원지대에서 이제 절벽 끝까지 그냥 단체로 막 우르르 떼거지로 우르르 가면서 막 절벽 끝에서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이 다 뛰어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벽 밑에는 초식 동물들의 뼈가 막 쌓여 있고 이런 현상인 거죠.
이게 왜 그런가를 좀 파악해 보니까 초원지대에서는 이제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무리가 잔뜩 있으니까 이제 좀 그 물이 선두에 있는 애들은 이제 갓 자라난 이제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는데 물이 뒤쪽에 있는 이제 사슴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처음 앞에 있는 애들이 먹다 남은 조금 그런 안 좋은 풀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미에 있던 사슴이나 동물들이 이제 선두로 막 뛰어가겠죠. 자기도 싱싱한 풀을 먹고 싶으니까. 우르르 뛰어가니까 이제 중간에 있거나 이제 선두에 있는 애들은 막 뒤에서 막 뛰어오니까 이 뭐지? 혹시 뭐 사자가 나타났나? 이러면서 놀래갖고 같이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맹목적 질주인 거죠.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변에서 뛰니까 같이 막 뛰다가 그냥 절벽으로 이제 밀려서 다 떨어져 버려서 죽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이제 그 자연계에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경제 용어로도 발생하는데 이제 남들이 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예.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인데 하여튼 시장 경제의 기초 원리가 좀 적용 안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다음 아까 그 시장 경제의 기초 원리가 작동 안 하는 이제 투기 시장에 대해서 두 번째 시장인 투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이게 엄청난 튤립 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때 17세기의 네덜란드 그러면은 그때 상당히 이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경제적 호황 속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막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인기 있던 상품이 튤립이었죠. 예, 튤립. 튤립은 터키에서 한 16세기에 처음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의 이제 신흥 부자라든지 귀족들이 이제 튤립을 가지고 이제 정원을 막 꾸미는 거예요. 그때는 정원을 튤립으로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이 이제 부의 가시도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베블론 이펙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번지면서 또 이게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게 또 튤립이 사실 이게 기르기가 좀 힘들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희소하다 보니까 이제 막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튤립을 막 사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튤립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그리고 튤립은 보통 이제 구근이라 해서 그 양파 같이 생긴 뿌리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구근이 보통 한 6월에서 9월까지밖에 매매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네덜란드가 이제 거의 자본주의의 뭐 실험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 입도선매라 해서 이제 나기도 전에 이제 별을 베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사는 밭대기로 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 거래 지금으로 치면 파생 상품이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선물 거래까지 이제 가세를 하니까 정말 튤립이 가격이 막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매도까지 일어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비싸고 인기 좋았던 튤립 사진을 이게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튤립인데 이렇게 튤립 중에 그냥 단색 튤립 이런 거는 별로 인기가 없고 이렇게 뭐 무늬가 있다든지 좀 특이하게 생긴 튤립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답니다. 이게 그 당시 가장 비쌌던 튤립이고요. 튤립이 가장 비쌌을 때는 뭐 집 한 채 가격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최고급 자동차 한 대 값은 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튤립 근데 그런 튤립이 그 호황이 한 4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예.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뭐 1634년 뭐 이렇게 지금 글자가 보입니다. 예. 튤립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그냥 단 며칠 사이에 그냥 팍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날이 언제냐면 그 1637년 2월 3일 날 갑자기 붕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급 자동차 한 대 값이 갑자기 포도주 한 병 값이 돼버린 거죠. 예. 그 바람에 이제 사회가 되게 혼란했고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 그때 그 호황
그거를 이제 네덜란드가 영국에 물려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밑에 폰지 사기, 폰지 게임, 폰지 사기 아마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금융 피라미드 뭐 다단계 지금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거 아마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 그 기존 투자자의 그러니까 그 신규 투자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한테 배당이나 이자를 주는 그런 아랫돌 빼다가 윗돌 개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겠죠. 예. 그런 걸 이제 처음 한 사람이 이제 그 찰스 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인입니다. 이탈리아인인데 1903년에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국제 우편 쿠폰이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해외에서 사가지고 미국에서 융통시키는 사업을 이제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45일이 되면은 원금의 50%를 주고 이제 90일이 지나면 원금의 100%를 주는 그런 사업을 했대요. 그런 다단계 금융 사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이분도 뭐 어쩔 수 없이 망해가지고 감옥에 갔겠죠. 예. 그런 게 이제 뭐 또 2008년에는 이제 미국 나스닥 증권 거래소장까지 한 버나드 메도프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런 폰지 사기 비슷한 자기 이름을 딴 증권사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에 이제 폰지 사기 그 게임 그 법칙대로 폰지 사기의 그런 방식대로 이제 기존 투자자한테 신규 투자자의 이제 투자금을 막 배당이나 이자로 준 거죠. 그러다가 미국 역사상 최대라고 하는 최대 650억 달러를 이제 폰지 사기로 했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국에서도 뭐 예전에 뭐 육군의 김중희 사건도 있고 아마 최근에도 간간히 들려올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폰지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번에는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제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그러면은 이제 탄력적인 거죠. 예. 그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크게 변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이제 공산품이나 뭐 이런 애들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확 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탄력적인 애들이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것들은 이제 생필품이나 쌀 같은 애들은 가격이 좀 올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요나 공급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이제 마케팅이 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백화점 세일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철진한 제품들이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수요를 확 늘려서 이제 얘들은 그 가격 탄력성이 있는 애들로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백화점 세일이 있고, 그 다음에 조조 할인이나 골프장의 주중 요금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가격 탄력성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차피 노는 시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놀이공원의 자유 이용권도 이제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질문이 있는데, 그 독점 시장에서도 광고가 필요한가? 독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전력 같이 뭐 전력 사업을 다 독점하는 그런 식의 이제 독점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영국의 드비어스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1888년에 설립됐는데 거의 뭐 한 100년 넘게 지금 다이아몬드 가공, 뭐 원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영국의 드비어스사가 이제 광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안 사고 진주 사도 되거든요. 예. 그 다이아몬드 안 사고 뭐 루비 사도 되고 이러니까 대체제가 있으니까 광고가 필요합니다. 예. 그 만약에 대체제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자기밖에 못하는 거라면 광고를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대체제가 있어서 영국의 드비어스타 같은 경우는 뭐 다이아몬드 레스트 포에버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회비용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상식선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그 기회비용은 아마 대충 다 아실 텐데, 어떤 선택에서 이제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나 효용을 기회비용이라 그럽니다. 경제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다 선택의 문제라서 뭐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경제 문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이 표 앞에 화면 보시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나 효용이 큰 편으로 이제 선택을 하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버려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나 효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산 투자의 경우에도 이제 기회비용을 고려를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예. 그 예금을 하느냐, 주식을 하느냐, 부동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회비용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익이 큰 쪽으로 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용어는 매몰 비용이라는 썬크 코스트죠. 예.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뭐 뉴타운의 뭐 매몰 비용 이러면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이 P2 이론 이거는 예전에 그 서울대 이면우 교수님께서 뭐 신사고 이론, 뭐 W 이론 이런 걸로 좀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포커2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커판에서 제일 돈을 많이 잃는 사람은 결국 2등이다. 예. 그 사람 2등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판을 키우다가 키운 판에 막 따라가다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그런 뭐 이론이죠. 예. 그리고 아까 국제사업의 경우도 뉴타운 뭐 매몰 비용 그런 거, 뉴타운 지정해가지고 이미 조합 설립해서 상당 부분 돈을 썼는데, 조합원들 월급도 주고 뭐 회식도 하고 해서 돈을 썼는데 뉴타운을 해제해버리면 그게 이제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매몰 비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업과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업에 대해서, 분업과 교환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신 분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아담 스미스이십니다. 네. 아담 스미스가 본인의 저서 국부론에서 이제 핀 제조 공정의 예를 들면서 이제 분업과 교환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국부론에 따르면은 이제 핀을 혼자서 이렇게 만들면 하루에 20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18개 공정으로 나누어서 10명이 작업을 했더니 하루에 48,000개를 만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분업과 교환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국부론에 나오는 말은 이제 분업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생산하고 이제 남는 것을 이제 교환을 하면 이제 전체 나라의 국부는 증가할 것이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업도 하고 교환 막 하니까 상업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부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런 이제 그 분업은 이제 절대우위죠, 절대우위. 예,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가지고 남는 것을 이제 교환해가지고 부를 늘린다는 절대우위의 개념이죠. 예. 근데 비교우위라는 것을 이제 리카르도라는 분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제 무역 이론의 이제 기초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특정 재화가 이제 상대국에 비해서 절대 우위에서는 뒤지더라도
이제 생산의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뭐 한 나라가 다 못해도 상대적으로는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워킹맘인 IT 전문가하고 이제 베이비시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애를 보는 업무와 IT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워킹맘인 IT 전문가는 IT 쪽 업무에도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애를 돌보는 업무에도 자기 애들이니까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베이비시터는 아무것도 절대 우위가 없어요. IT 쪽은 잘 모르고 애는 뭐 물론 잘 보시긴 하겠지만 엄마보다는 우위가 떨어지니까 두 분야 다 이제 그 우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이비시터는 그 애를 돌보는 업무에 대해서 상대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킹맘인 IT 전문가가 이제 IT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베이비시터한테 이제 애 돌보는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면 자기가 100만 원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시터는 이제 상대 우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가 간의 그런 무역으로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뭐 어디 좀 못 사는 나라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무역을 막 해서 뭐 먹고 사는 거 보면 어떤 분야에는 상대 우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국이 이제 그 재화를 생산할 때의 기회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다시 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비교 우위론은 정말 맞는가? 후대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막 이제 연구를 좀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결론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다 뭐 납득이 되니까 맞는 것 같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비교 우위가 완전히 맞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에는 농업을 하고 뭐 70년대에는 경공업, 뭐 가발, 섬유 이런 거 하다가 80년대, 95년대 넘으면서 이제 중화학공업, IT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비교 우위만 국제 무역에 이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60년대 계속 머물러 있었어야 되죠. 하지만 농업에서 이제 70년대 경공업으로 넘어가고 80년대, 90년대 중화학, 조선, 반도체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걸 보면 이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후세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거의 뭐 그 경제 상식 지식 같은 내용이라서 사실 뭐 재테크 쪽이랑 좀 거리가 멉니다. 그다음 효용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게 용어들이 비슷한 게 나오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효용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효용은 이제 그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경제의 3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의 3원칙은 이제 최소 비용의 법칙,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여야 된다는 최소 비용의 법칙, 최대 효과의 법칙, 효과가 제일 커야 된다는 최대 효과의 법칙, 그 다음에 최소 최대의 법칙이라고 이제 지불 비용과 얻는 것과의 차이가 가장 커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먼저 한계 효용이라 그러면 그 우리가 그 빵을 막 사서 먹는데 한 개 먹고 또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빵 하나 먹었을 때 되게 만족감이 높은데 이제 마지막 10개째 빵을 먹으면 사실은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이란 거는 그 빵 하나를 단위별로 하나씩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이죠. 처음에 한 개째 만족감은 이렇게 컸다가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줄었다가 이제 마지막째는 이렇게 아주 작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조금씩 체감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 다음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주어진 소득이 있을 때 이제 가장 효용을 크게 할 수 있는 소비는
이제 각 상품의 일원어치 한계 효용이 균등해가지고 얘를 포기해가지고 얘를 뭐 취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때 그때의 그 소비 그 단위가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는 그런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는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하도록 각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게 그 다이아몬드와 물의 예를 들면 물은 이게 부존량이 많으니까 한계 효용이 낮습니다. 예. 다이아몬드는 되게 좀 희귀하니까 한계 효용이 높겠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왜 물은 쌀까에 대해서 이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면 그 물은 그러니까 단위 가격당 한계 효용이 같은 지점에서 이제 최대 효용이 나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단위 가격당 한계 효용과 물의 단위 가격당 한계 효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는 그 한계 효용이 높고 물은 한계 효용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은 그림을 보면 좀 쉬울 텐데 예, 물은 그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식으로 보시면 좀 쉬우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마지막 단위가 주는 한계 효용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은 이제 그 생산 요소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시키고 한 생산 요소만 투입하는 양을 많이 했을 때 이제 한계 생산성이 줄어듦.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많이 투입했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데요. 그 멜서스라는 분이 인구론을 얘기하셨는데,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그러니까 2, 4, 8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 인구는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고, 식량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결국에 미래에는 우리가 식량 부족해서 아주 암울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인데, 이게 지금 따져보면 이제 그 현대에 따져보면 그 1차 산업에는 맞습니다. 예. 1차 산업에는 뭐 농업 같은 경우는 뭐 멜서스 인구론이 그럭저럭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품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오히려 증가해요. 막 그걸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데, 예. 공산품 이런 데는 이제 멜서스 인구론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예. 예, 다음은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파레토의 법칙은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그 19세기 말에 이제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이제 이탈리아 국부를 조사해 봤더니 그 이탈리아 국부의 80%를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은 그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좌우가 되더라. 그런 현상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품, 어떤 뭐 오프라인 상점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 20%가 그 오프라인 상점의 전체 매출의 80%를 좌우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경험적으로 얻어진 그런 법칙이고요. 예. 근데 파레토의 법칙과 또 반대가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이분이 파레토, 예. 빌프레도 파레토입니다. 네. 그 롱테일의 법칙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그 틈새 시장의 매출이 주력 상품의 매출을 능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바른스 앤 노블 서점하고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이 지금은 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지만 그 처음에 초기에는 서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초기에는 인터넷 서적 판매로 시작했습니다. 예. 바른스 앤 노블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오프라인 서점이죠. 그리고 아마존은 그 온라인 서점입니다. 바른스 앤 노블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80%를 이제 단골 손님에 의한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상위 20%가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제 세계 각지의 다양한 고객들이 주문하는 일반 도서랑 뭐 희귀 도서, 그러니까 자투리 고객이 자투리 상품을 잔뜩 사가지고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파레토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롱테일의 법칙을 그 역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롱테일이 왜 롱테일이냐면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 서적 아이템별 매출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서적이 쭉 있고 이제 매출량이 있을 때 파레토의 법칙은 상위 20%가 뭐 이렇게 많이 차지하겠죠. 근데 롱테일은 이렇게 쭉 늘어지는 다양한 품목들이 조금씩 팔리는 이렇게 쭉 늘어지는 길게 늘어지는 꼬리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조금씩 많이 팔린다. 그런 모여본이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현상, 이제 파레토의 법칙은 은행 예금이나 기업 매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은행 예금도 상위 VIP 20%가 은행 예금의 뭐 80%를 차지한다. 뭐 기업 매출도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인기 있는 아이템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자연계에서도 좀 이렇게 꼭 파레토의 법칙을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비슷한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 개미를 100마리 갖다 놓으면 그 중에 20마리는 놀고 80마리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80마리를 다시 또 어디다 따로 빼면은 그 중에서 또 20%는 놀고 80%는 일을 한다는 그런 뭐 현상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라고 있는데 그 아일랜드계 이민 3세고 뭐 금융업자입니다. 조셉 케네디라는 분이 이제 어느 날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이제 구두 닦기 소년들이 주식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보유했던 주식을 다 팔았던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미국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조셉 케네디께서 뭐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불황 때는 이제 빨간 립스틱이 잘 팔린다 그런 거 전조 현상. 그리고 뭐 불황 때는 또 미니스커트가 많이 팔린다 이런 것도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속설인데. 예,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불황일 때는 이제 아동복 매출까지 떨어진대요. 예, 그리고 호황일 때는 이제 신사복 매출이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아들 옷은 사서 입히니까. 그런데 정말 호황이 와야지 본인의 이제 신사복을 사 입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속설 비슷한 그런 전조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정부의 시장 관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1930년 대공황 이후로 이제 정부도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이제 그 시장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인데 이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 여기에 기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딜 정책이라 그러면은 뭐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거였는데, 예, 그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정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관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잘못 관여를 하게 되면 딴 데서 막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예, 그 예가 이제 그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사례랑 그 영국의 윈도우 텍스, 창문세죠, 창문세.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이제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라는 이제 지도자가 이제 국민의 생활이 어려운데 빵값은 계속 오르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 제분업자, 그러니까 밀가루를 빻는 제분업자에게 압력을 막 가한 겁니다. 막 세금도 올리고 막 괴롭힌 거죠. 예. 밀가루 값을 낮추라고 막 괴롭힌 거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빵값을 좀 낮추겠다는 의도였는데 이게 엉뚱하게 부작용이 생겨버렸습니다. 제분업자가 이제 압력을 견디다 못하고 망해버리니까 이제 농민들이 밀을 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농사를 안 짓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밀이 없으니까 빵은 먹어야 되니까 수입을 해서 밀을 수입해서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 가격이 비싼 밀을 수입해서 먹으니까 빵값이 오히려 올라버리는 그런 그 정부의 잘못된 관여, 시장 관여의 예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국의 윈도우 텍스는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왕 윌리엄 3세가 이제 그 전쟁 경비를 조달하려고 이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창문세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부자들이 사는 집은 창문이 많으니까 창문마다 이제 세금을 매기면 부자한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금을 거두면 되겠다 해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집이 작으니까 창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금을 조금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17세기 말에 도입돼서 한 150년간 지속이 됐는데 부자들은 그 창문세에 그렇게 뭐 크게 관여를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냥 창문세 내고 말고 그러는데 이제 가난한 서민들은 집에 창문 2개 있던 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 세금 그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런던 빈민가에는 이제 막 창문이 없는 집들이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예, 그런 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경제적인 문제는 정답이 없다. 예. 이건 이제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경제 정책은 상당히 어렵다, 찾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우선순위의 문제요, 판단의 문제. 그러니까 성장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보더라도 성장을 하려면 통화도 풀고 재정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을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개 다를 만족시키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주 5일제 같은 도입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기업가들은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더 많이 일을 못하니까 싫어하겠지만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내저 업체들, 뭐 숙박 업체들은 잘 됐다고 좋아하겠죠. 자기들 이제 매출이 되니까. 예. 이런 경우가 이제 한미 FTA 때도 이제 농민들은 안 좋고 뭐 대기업들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막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저기 현명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건 뭐 이미 다 현명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뭐 부족하나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돈이 생기는 족족 쓰시는 분들이 있죠. 예. 돈은 생기면 그냥 쓰는 것이냐, 무조건 그냥 일단 생기면 쓰고 본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좀 어떤 할머니께서 박스 줍고 계시는데, 예. 그 다음에 갑자기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거는 2007년인가 나온 뉴스 기사인데 그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라고 그 노래 부르신 한명숙 씨께서 뭐 홀로 사글세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옛날에 잘 나가던 가수분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노후에 힘들게 살고 계시다. 그런 뉴스가 한번 났었고요. 이거는 2011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국가대표 은퇴 선수 중 35.4%가 생활고를 겪고 있더라. 예, 그런 또 뉴스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2012년에 나온 뉴스인데 그 신화의 앤디라고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예, 이분이죠. 예, 이분께서 이제 TV 이런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제 생활고를 고백을 했었죠. 예. 그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 뭐 이렇게. 예. 근데 뭐 신화가 잘 못 나가는 그룹도 아니고 정말 유명한 그룹인데도 예, 유명한 아이돌 가수인데도 이렇게 저축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또 장기 생활 설계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자기 일생 동안에 현금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표를 만드셔도 되고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이제 수입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할 것이고 뭐 소비가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한번 잘 따져보는 거죠. 예. 장기 생활 설계는 이제 소득의 흐름과 소비의 현금 흐름이 이제 불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따져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은 대충 이런 장기 생활 설계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게 실선이 지출 곡선이고 이제 그 점선이 수입 곡선입니다. 이제 수입 곡선은 이제 은퇴까지 쭉 오르다가 이제 쭉 완만하게 계속 감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은퇴할 연령쯤에 자녀가 막 결혼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지출 곡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 부분하고 B 부분이 있는데 이제 A 부분은 소득이 남는 부분이죠. B 부분은 이제 지출이 더 많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은퇴 이전에 이제 A 부분, 저축이죠, 저축. A 부분을 충분히 저축해가지고 B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네. 장기 생활 설계는 그냥 꼭 그림을 안 그리셔도 본인이 아마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내가 뭐 몇 살 때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딱 그려가지고 또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한번 다 써보는 거죠. 써보면 더 알기 쉽고, 예, 내가 왜 저축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서 잘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예. 장기 생활 설계를 하는 요령은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게 소득의 흐름을 예상해보고, 이제 목돈이 드는 소비의 흐름을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그 오차가 생기면 이제 적절한 차입이나 저축 또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예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뭐 42에서 52세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비가 더 많고 소득이 더 모자라니까 뭐 주택 마련 저축을 해약해서 2천만 원을 뭐 마련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쭉 세워보는 겁니다. 네. 예, 아까 그 장기 생활 설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그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다는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갑자기 퇴직을 할 수도 있고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구가 아파가지고 목돈이 들 수도 있고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저축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겠다는 뭐 그런 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을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예.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예. 예. 일단 대출은 안 받는 게 좋겠죠. 근데 빚에도 이제 나쁜 빚과 좋은 빚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쁜 빚은 아시다시피 뭐 과소비를 위한 빚, 뭐 사치품을 사려고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런 거는 나쁜 빚이겠죠. 예. 하지만 좋은 빚은 향후에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의 빚은 뭐 좋은 빚이라고 예, 칭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대출 받으실 때는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이제 받고 나면 땡이 아니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출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출 자금의 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대학 졸업 후에 1년 내에 취직해서 뭐 1,000만 원을 저축한 후 주식 투자해서 3년 안에 5천만 원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올바른 상환 계획이 아니고 이제 주식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올바른 상환 계획이 아니고 뭐 대학 졸업 후 3년 내 취직해서 매월 40만 원씩 약 11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단계는 이제 대출 목적 규모 상환 계획에 맞는 저렴한 대출 상품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 뭐 주변에 뭐 아는 분께 좀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이렇게 여쭤봐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의 대출 목적에 맞는 뭐 저렴한 대출 상품, 뭐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뭐 대출, 뭐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 금리가 싸니까 그런 게 혹시 본인의 대출 목적과 맞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예.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이런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런 뭐 대출이 뭐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의 예시인데 이 파란 부분이 원금입니다. 얘는 이게 매달 갚는 금액이거든요. 매달 갚는 금액이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첫 달에 갚는 금액은 일단 이제 이자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원금 이만큼에 원리금 이자 이만큼으로 이제 첫 달 상환액이 구성이 됐다가 첫 달에 이만큼 원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조금 줄겠죠. 이자가 조금 줄면서 원금을 조금 더 갚고 또 첫째, 둘째 달에 이만큼 원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또 이만큼 줄어서 원금을 좀 더 갚고 이렇게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의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 이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매월 조금씩 줄겠죠. 예, 첫 달에는 이제 이자를 이만큼 내고 원금을 이만큼 갚다가 둘째 달에는 원금을 이만큼 갚아버렸으니까 이자가 조금 줄어서 이만큼 갚고 원금을 이만큼 갚고 예, 이런 식으로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원금을 많이 갚을수록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을수록 이자가 적으니까 뭐 당연히 본인은 형편만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딱 사전에 약정한 금리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변동금리는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금리가 보통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좀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금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미리 싸게 받아놓는 게 좀 유리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3년간 1,000만 원을 연 2.9% 고정금리로 빌리는 경우, 그럼 3년간 1,000만 원을 변동금리로 빌리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예시에서는 이제 고정금리인 경우는 3년간 똑같이 2.9%로 내니까 87만 원을 이자를 냈는데, 예, 변동금리인 경우는 만약 금리가 2.9에서 조금 3.0으로 올랐다가 2.5로 팍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변동금리인 경우가 더 이자가 더 낮아졌으니까 더 유리해지겠죠. 예.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조금 내렸다가 확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변동금리가 유리할지 고정금리가 유리할지는 이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이제 금리 변동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라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은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과 이제 시중은행들이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예. 근데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은행들은 이제 시중에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금리도 이제 그에 따라서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준금리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경제 지표를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죠. 신문 경제면 같은 거 유심히 보시면, 예, 재미도 있고, 예, 조금 관심도 생기실 겁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가가 높아지면 이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저희는. 예. 최종 목표는 이제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인데, 이렇게 1차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이제 통화가 많이 풀리는 겁니다, 시중에. 그러면 돈을 많이 풀면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예. 근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게 딱 한 가지 변수만 보질 않고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다 보거든요. 뭐 해외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뭐 하여튼 뭐 최대한 많은 변수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예,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 다음 경제 지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냥, 예, 저희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ecos.bok2.or.kr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일일 지표, 뭐 실이금리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원자재 가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증권사 홈페이지 이런 데도 많은 경제 지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신문에도 당연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바람직한 이제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경제 금융 지식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예. 용어도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좀 보고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출 말고 이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할 것인가. 예. 이것도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그 여유 자금의 운용 목적과 이제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저축은 일찍 할수록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저축을 일찍 하면 이자가 빨리 붙으니까. 예. 그리고 저축을 예금을 하실 때는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을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정성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성은 좀 낮습니다. 반대로 뭐 안정성이 낮으면 수익성은 되게 높고, 예를 들어 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무척 높은데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하지만 증권사에서 뭐 파는 뭐 어떤 펀드는 물론 이제
수익성은 높을 수 있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손해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수입이 나면 훨씬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금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저금리 시대에는 지금 뭐 세금이 보통 예금의 15.4%씩 되는데 그런 15.4%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절세 상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목적을 고려한 선택은 이제 뭐 당연히 주택 마련이 목적이시면 주택 청약 저축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이고 뭐 자녀 교육비 마련이 목적이시면 뭐 교육보험도 들 수 있고 장학적금도 들 수 있고 예,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목적이시면 뭐 연금이라든지 영모기지론 이런 걸 들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생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생명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에 맞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그 짧은 기간, 뭐 1개월 이내 이럴 때는 뭐 증권사의 CMA나 뭐 MMF 이런 예, 짧게 운용해서 언제든 수시 입출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면 되고 뭐 1년 이상 본인이 운용을 하겠다 그럴 때는 뭐 정기예금, 뭐 그다음에 국공채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 상호 펀드 이런 것도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예. 목적과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본인에게 알맞은 이제 상품을 찾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참고로 이제 복리 효과와 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복리는 요즘은 이제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그렇게 뭐 예, 확 그냥 와닿진 않는데 일단 복리의 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커집니다. 네.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0% 금리일 때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5천만 원이 금세 30년이 지나면 뭐 거의 3억 가까이 돼버리는 예. 하지만 맨 4% 금리일 때는 뭐 이렇게 예. 많이 증가를 많이 안 하죠. 예. 하지만 복리 효과는 확실히 장기일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은 뭐 어디 따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빨리 저축을 하면 당연히 뭐 예, 빨리 저축한 사람이 훨씬 낫겠죠. 예. 그래서 빨리 여건이 되시면 빨리 저축을 해서 예, 금융소득을 얻으시라는 그런. 그 다음에 아까 목적과 기간을 고려한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을 고려한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은 어떤 금융상품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면은 그게 100만 원을 예금했는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수익성은 말 그대로 뭐 얼마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 수익성이 높은 걸 가입하시면 뭐 갑자기 2배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황금성 및 유동성. 그러니까 황금성이죠. 그러니까 만약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느냐. 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그 계약 기간 이전에 해약을 하면은 약정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황금성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보통 아까도 앞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정성과 수익성을 이제 X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식형 펀드는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뭐 거의 완벽한데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 예.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세금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요. 예. 이자 소득세가 14%에 주미세가 1.4%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가 혜택이 되는 그런 상품에 예,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각 은행 뭐 예금을 든다 쳤을 때
이게 물론 객장에 가서 물어보면 뭐 그쪽도 가상금리도 있고 해서 좀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대출 예금금리 뭐 비교, 대출금리 비교, 이렇게 은행 금리 비교 메뉴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각 은행들의 예금금리를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수익성을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 2011년에 부산 저축은행 사태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금융기관 안정성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예. 검색 엔진에 그냥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치면은 이렇게 링크된 주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국내 은행, 뭐 저축은행, 뭐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재무 건전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BIS 비율이라고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총 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정 여신 비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고정 이하 여신이라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에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이게 높으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그게 낮은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금융회사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조금 시중은행에 비해서 재무 건전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금리는 좀 높겠죠. 예. 상호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신용금고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 예금을 가입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지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낮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걸 사실은 필수죠, 필수. 예. 거의 망해가는 금융기관에 돈을 넣으면 잘못하면 망하면 이제 골치가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금융기관의 뭐 부도라든지 영업 정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가 않고, 그걸 또 그 혜택을 받으려면 좀 이렇게 기간이 걸려요. 바로바로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을 꺼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약정한 이자를 주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한 그 재무 건전성이 좋은 그런 금융기관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플로그램으로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장기 생활 설계를 하셔가지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상품 정보도 수집하고 이제 자신의 뭐 대출이나 예금 목적 기간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고려하고 금융상품의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까지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꼭 한 개만 선택해라 그런 건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본인에 알맞게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다 아시는 용어일 것 같긴 한데 금리 관련해서 이제 뭐 금리나 뭐 수익률 관련해서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리는 말 그대로 이제 원금에 이자가 붙지 않는 복리랑 다른 그 지급 방식이죠. 복리는 이자가 생기면은 이제 그게 이자가 원금에 이제 합산이 되면서 점점 원금이 늘어나서 이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단리는 뭐 계속 똑같은 원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자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는데 명목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냥 적혀 있는 금리고 실질금리는 이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리죠. 만약 금리가 3%라고 해서 3% 느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해에 뭐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는 1%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고려를 해서 하셔가지고 실질 금리도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총 수익률은 뭐 만기까지의 총 수익률이고
연평균 수익률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각 연도마다 이제 1년에 얼마만큼 수익률이 생기는지를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는 거겠죠. 예. 그다음 표면금리는 예금 증서나 채권 등의 이제 표면에 그냥 기재된 이자율입니다. 단순히 연간 이자 수익만을 나타내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효 수익률은 이제 그 진짜 전 수익을 다 그 원금으로 발생하는 전 수익을 다 이제 1년 단위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원금 이자 그리고 그 이자의 재투자 수익 등을 다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1년에 얼마 정도 그 수입이 증가했는지 그거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네. 세금까지 고려해서 이제 세후 실효 수익률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겠죠. 어떤 상품은 세금이 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효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재테크 서적에 자주 나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 72의 법칙, 이제 원금이 2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쉽고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72 나누기 투자 수익률을 하면 원금이 2배로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3% 정기 예금에 가입 시 원금의 2배인 1억이 되려면 72 나누기 3하면 약 24년이 걸립니다. 예,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4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5천만 원을 4년 후에 2배로 만들고 싶으면 몇 프로에 투자해야 되냐? 그럼 72 나누기 4하면 18%, 18%짜리 상품에 투자해야 5천만 원이 4년 후에 1억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뭐 생각하실 거는 뭐 하여튼 적은 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뭐 그 부자가 되는 시간을 줄이려면 좀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다. 예, 그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배거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재테크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위험자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적절한 비율은 어떨까? 그러니까 주식이 좀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 나누기 자기 나이를 하면은 이제 적정한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30세면은 이제 70%의 70%를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만약에 60세면은 30%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계산이 잘못됐네요. 예. 70세인데 70세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험 제도, 그 다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옛날에 났던 뉴스인데, 이게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났을 때, 그때 이제 객장의 사진이죠. 예. 너도 나도 자기 돈을 인출하러 저축은행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뭐 영업정지 이런 사태를 겪게 되면 고객들이 자기 돈이 불안하니까 서로 막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겠죠. 그런 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진입니다. 네. 먼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험 제도는 이제 예금자 보험 제도가 마련된 그 계기는 이제 목적은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만약 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이제 그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 줍니다. 금융기관이 망할 경우. 예. 그런데 이때도 좀 몇 가지 이제 그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좀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예금자 보호법이 모든 금융기관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및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 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
거기다가 이제 농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포함한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농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라 그러면은 이제 농협인데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 이런 데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단위농협이라 해서 지역농협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제도에 의해서 뒤쪽에 나오는데 그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되는 저축상품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니까 예금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호 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5천만 원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금 5천만 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만약에 그 금융기관이 망하면 이자는 사실 못 받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 꽉 채워서 넣지 마시고 이자까지 고려해서 하시면 예금자보호법의 전체 금액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도 애시당초 그 금융기관과 약정된 이자가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적용하는 금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협, 단위농협 같은 지역농협, 축협, 지역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 이런 기관들은 그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의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우체국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전액 보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은 이제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에 의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이제 보호가 됩니다.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펀드 이런 것들은 여기도 없고 예금자 보호법에도 없으니까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자신의 예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펀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와 그 현명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좀 미진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